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아 집 살 때 이런 거를 활용해 볼 수도 있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우주만남자입니다. 오늘은 1인 가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7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일각에서는 '아 이렇게 지금 떨어질 때 내가 준비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집 마련을 하는 데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면 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런 콘텐츠를 준비를 하게 됐고, 첫 번째로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뭘 먼저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청약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청약이라는 건 사실 새 아파트를 우리가 좀 싸게 살 수 있어야 되게 메리트가 있는 건데, 요즘은 모든 물가들이 되게 오르면서 분양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 분양 가격이 비싸다 보니 경쟁률이 되게 높았던 단지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미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분양이 많은 단지도 있다든지, 그렇게 좀 신중하게 청약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무조건 청약을 그냥 한다고 해서 당첨이 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 시대가 온 것 같긴 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좀 잘 옥석을 가리셔야 될 텐데, 그래도 일단 1인 가구분들이 청약을 할 수 있는 그 3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냥 청약홈에서 청약을 하는 그런 것들은 거의 그냥 민간 분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 건설사에서 분양을 하는 거죠. 뭐 롯데캐슬, 이편원세상, 포스코 더샵 등등, 그렇게 민간 건설사에서 하는 게 있고, 그건 이제 청약홈에서 우리가 청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공 분양입니다. 이 공공 분양은 아무래도 당연히 공공에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분양 가격이 좀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쟁률도 당연히 세고요. 그런데 이때 이 공공 분양도 우리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종류가 있는데, 공공 분양도 특별 공급이 있고 일반 공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1인 가구분들은 일반 공급에만 청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청년 특공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미혼 청년 특공도 이제 그 특별 공급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단 생애 최초는 공공 분양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대신 민간 분양에서는 여전히 뭐 민간 분양에서도 해도 되는 청약 단지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문정동에 분양했던 뭐 이편화세상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이제 그것처럼 그냥 이제 막 새로 청약한 곳 말고 예전에 청약을 했는데 계약 취소하는 그런 세대가 발생해서 무순위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좀 청약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인 가구분들은 생애 최초는 공공 분양에서는 안 되지만 또 민간에서는 5 제곱미터 이하에서 추첨제 자격으로는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민간 분양에서도 청약을 할 때 특별 공급 생애 최초도 가능하고, 두 번째로 그냥 일반 공급 1 순위 내가 자격 조건 갖췄다면은 1 순위에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민간에서는 무조건 1인 가구는 생애 집중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공공 분양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안 되지만 청약 특공 할 수 있고, 민간에서는 생애 최초도 할 수 있고 5 제곱미터 이하 추첨제일 때, 그리고 일반 공급에도 할 수 있다. 그걸 딱 기억을 해 두세요. 그리고 또 청약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세 번째로는 이제 사전 청약입니다. 아무래도 뉴홈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접수를 하죠, 우리가. 그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어 물론 단점이라고 함은, 그게 언제 실제로 본청약이 있을지는 거기에 나와 있는 시기에 딱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쪼끔 속절없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과, 분양 가격이 그때 본청약을 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 그 점은 기억을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좋은 점은
일단은 해 놓고 그냥 기다리면 다음에 내가 다른 기회가 왔을 때 다른 걸 해도 되잖아요. 뭐 갓 다른 그런 사전 청약에 당첨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당장 뭐 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시기에 맞춰서 내가 관심이 있으면 청약만 하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청약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분양권과 입주권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이제 분양권과 입주권을 생각을 이제 못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분양권과 입주권이 뭔지부터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분양권이라는 거는 청약에 이미 당첨된 그런 분들은 지금 집이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분양권의 상태라고 보거든요. 내가 나중에 이제 권리가 있다.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그냥 분양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본인이 당첨은 됐는데 이제 이거를 팔려고 그냥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당첨됐는데 이거 사실래요?" 분양권 상태로 이렇게 사고 파는 걸 전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매매를 하지 않고 권리를 사고 판다고 해서 전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분양권을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대신 이 분양권은 인기가 정말 너무 없는 경우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파는 경우에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붙어 있는 분양권도 있고 혹은 인기가 있는데 내가 사정이 있어서 파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웃돈,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웃돈이 뭐 100만 원, 뭐 수천만 원, 수억 이렇게 붙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도 이제 몇 억씩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입주권인데요. 이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신도시에 분양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그거는 처음부터 빈 땅에 다 모든 아파트를 짓는 거기 때문에 분양만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다 분양권 상태에만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는 그건 낡은 것들을 부수고 새 것을 짓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낡은 것의 그 본 소유자 그게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땅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그냥 집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빌라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래 그 뭐 빌라가 됐든 상가가 됐든 그 사람마다 원래 갖고 있던 그 낡은 공간의 그 소유자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토지 등 소유자 그 사람들이 조합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분이 "나는 이 조합원 자격을 계속 갖고 새 아파트를 받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분들도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그런 물건을 우리가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입주권이라고 해요. 즉 어 옛날 조합원들 그 땅 주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조합원들의 권리를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거는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 가격이 달라요. 조합원은 당연히 원래 옛날 주인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더 저렴하고요. 일반 분양은 그 후에 나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일반 분양가가 더 비쌉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을 따라서 그만큼 조합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즉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 자체가 싸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비쌀 수도 있다는 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제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방법을 아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 매매입니다. 일반 매매는 그냥 우리가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것. 그리고 일반 매매할 때는 그래서 이제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 대출에 해당하는 집을 찾아서 우리의 그런 금융 비용을 되게 줄이면 좋죠. 아무래도 이제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 대출은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뭐 금리라든지 좀 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환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일반 매매를 할 때는 그냥 무조건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만 생각하지 말고 '디딤돌과 보금자리 대출이 이게 되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거는 되게 안전한 거를 정말 추구하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 방법인데요. 어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살다가 나중에 분양이 전환되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내가 임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임대로 들어갔다가 한 5년 후나 10년 후에 내가 분양으로 바꿔 줄게. LH나 뭐 SH에서 공사에서 "이거는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 내가 나중에 정말 안전한 걸 추구하는 분들은 먼저 뭔가 집을 사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임대로 살아 보다가 그때 결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임대 살다가 나중에 분양되는 그런 단지들도 있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물론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민간임대도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뭐 가끔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재개발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임대 아파트를 어떤 일정 비율 지어야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소형이 많아요, 대신. 그래서 그 소형을 민간 임대로 내가 살다가 나중에 그 분양 가격으로, 이거는 쪼끔 단지마다 다른데, 그때 그 가격, 지금 들어갈 때 이 분양가 가격대로 나중에 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가 살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로 살다가 한 뭐 5년 후, 10년 후, 그것도 단지마다 쪼끔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좀 10 년이 많긴 해요. 10년 후에 분양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는 분양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퇴거하셔도 돼요, 내 보증은 반환 받고. 그래서 이렇게 쪼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공가주택을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이제 바로 앞에 제가 설명드린 이 공공임대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공공임대에 들어갔는데 나는 분양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퇴거하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량을 LH 공사에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각 공고를 LH 공사 뭐 임대나 그 분양 공고란에 올려 놔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공가주택 매각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한번 청약을 한 다음에 청약이란 과정을 거쳐서 이 물건을 내가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대신 이것에 대한 좀 단점은, 어 만약에 내가 그냥 일반 매물이면은 뭐 "여기 좀 도배값 좀 깎아 주세요." 뭐 "여기 너무 고장 난 것 같은데 이거는 수리비를 매도인이 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제 이런 것에 전혀 안 돼요. 그냥 그 상태로 내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신 집 가격을 원래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고를 하죠. 그래서 내가 그냥 감당을 하고 싸게 받았으니까 이제 그거를 받아서 사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아, 집 살 때 이런 거를 활용해 볼 수도 있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가끔 이제 이 같은 경우에 무조건 안 좋은 아파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지금 이제 공고 기간이 아마 끝나긴 했을 텐데요. 강남에 그 수서역 인근에 힐스테이트도 이제 이런 분양 공고 나왔었거든요. 공가주택 매각. 그래서 분양 전환되는 그런 물건이 이제 나온 적이 있어 가지고, 대신 이제 예비 입주를 하는 거긴 했어요. 예비 입주자 당첨. 그래서 쪼끔 대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좋은 동네로 나온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확실히 다른 단지보다. 우리가 항상 강남은 워너비 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번째 방법인데요. 마지막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거는, 이거는 쪼끔 고난이도 영역일 수 있는데, 초기 재개발될 만한 그런 곳들, 빌라에 가서 내가 들어가서 살면서, 이건 보통 왜냐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은 뭐 이제 3억 빌라 같은 경우도 뭐 3억 넘는 곳이 많긴 하지만, 뭐 3억 이하 집에 들어가서 빌라에 들어가서 디딤돌 대출 받고 살다가 나중에 그 구역이 뭐 지정이 될 것 같을 때, 정말 그러면 낡은 빌라지만 당연히 되게 많이 가격이 상승을 한단 말이죠. 그때 내가 뭐 쪼끔 매각 차익을 보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거를 정말 끝까지 갖고 있을 거야, 새 아파트가 될 때까지.'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맨 일곱 번째 방법은 아무래도 처음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사실 그렇게 엄청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닌데 좀 리스크가 그래도 따르니까요. 하지만 관심이 있으면 이거를 내가 꼭 사는 목적으로 말고 뭐 투자의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 이제 이런 걸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렇게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는 데에는 이제 7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대인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분들이 어떻게 받으면 좋은지에 대한 영상도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활용을 해서 보시고, 이 오늘 본인한테 이 7 가지 방법 중에 뭐가 맞을지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게 맞는지는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무조건 항상 방법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다음에는 한번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이런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한테 이런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한번 재미있고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